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억울하게 죽어간 베트남 아가씨의 한.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어. 그전에도 몇 번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그땐 서울 병원에서 하는 거라 그닥 무섭다고 안 느껴졌거든. 그냥 병원 특유의 냄새와 슬픔을 짊어진 사람들 보는 게 껄끄러웠을 뿐. 근데 시골 장례식은 또 다르더라고. 우리 아빠 친구분의 장례식이었는데 병원이 아닌 마을회관을 빌려서 치르게 된 장례식이었어. 엄마는 육개장 나르시느라 바쁘고 아빠는 친구분들이랑 술도 드시고 화투도 치시고 나는 정말 할 일이 없었어. 서울에서 하는 장례식은 병원 영안실에 시체 안치하고 영정사진만 장례식에 놓고 치르잖아. 근데 시골은 아니야. 병풍을 치고 그 안에 시체를 보관하더라고. 그런 생각하니까 괜시리 더 무섭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암튼 매우 불쾌한 기분이었어. 아빠 친구인 만조 아저씨는 가족도 없었고 그래서 시골 분들 빼고는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하나같이 꺼림칙한 표정들이었어. 뭔가 습기가 가득 찬 방 안에 있는 그런 느낌. 여기서 만조 아저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아저씨는 딱히 직업이 없었어. 내 기억으로 아빠를 따라서 가본 아저씨 집에는 고추장통 같은 투명한 통에 술이 잔뜩 있었는데 어떤 통에는 인삼도 들어있었고 어떤 통에는 뱀도 들어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 아빠 말로는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그냥 토끼도 좀 잡고 뱀도 잡고 그러셨던 것 같아. 만조 아저씨 어머니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이랑 마누라는 더 예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외할머니랑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 전까지는 왜 죽었는지도 몰랐지. 상주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엄마랑 아빠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동네 산에 입관까지 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가족도 아닌데 결석까지 하면서 3일 동안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외할머니 집에서 자다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지. 만조 아저씨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싸움꾼이셨대. 싸움이 일어난 상대방 집 고추밭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똥오줌을 마당에 뿌리기도 하고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패대기 쳐놓기도 하고 아주 폐악을 떨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만조 아저씨가 딱히 하는 일도 없고 임용기는 놓칠 대로 놓치고 솔직히 그런 집에 누가 귀한 딸을 주려고 하겠어.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만조 아저씨는 항상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사람 자체가 눅눅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인상이었거든. 아빠도 고향 친구지만 그 아저씨 이야기는 잘 안 했었어. 만나러 갈 때도 항상 아빠 혼자 가고 엄마는 안 데리고 다니셨었으니까. 암튼 그런 분인데 결혼을 못하니까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처녀를 사온 거야. 아저씨랑 나이 차이가 적어도 2바퀴는 넘게 차이가 났었대. 말도 못하는 베트남 아가씨를 데려와서 농사일을 그렇게 시키고 매일 동네 사내 놈하고 붙어 먹는다고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고 다니고 만조 아저씨는 원래부터 집에 잘 붙어 있는 성격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 와서 자고 가고 그랬나 보더라고. 우리 외할머니 말을 빌리자면 만조 아저씨랑 그 아가씨랑 자는데도 방문 열고 내다보고 할 정도로 정상은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뭐 어쩔 수가 있나. 그 아가씨가 너무 말라서 밥이라도 줄라 치면 득달같이 나타나서 밥 주면 기운 차려서 도망간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니까. 그러던 중에 그 아가씨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대. 그래서 좀 조용해지나 싶었던 거지.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만조 아저씨도 늦게 본 아들이니까 애지중지하며 지냈을 테고 그렇게 몇 년을 잘 지내나 싶었는데 글쎄 이 아들놈이 저수지에 빠진 거야. 베트남 아가씨는 농사일 하러 갔고 그 집 할미는 남의 밭 서리하러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시체도 겨우 수습했다고 해. 우리 외할머니도 그 이후로 무서워서 저수지 근처는 밤에 절대 안 갔다고 했으니 마을에선 큰 사건이었던 거지. 그 폐악을 부리던 할머니가 오죽했겠어. 자식 잡아먹는 애미라고 구박은 더 심해졌지. 만조 아저씨도 자식 죽고 나서 더 산에 집착하고 먹지도 못하는 토끼나 노루 너구리, 뱀 이런 것만 실컷 잡으러 다녔대. 혼자 갖은 구박을 받던 베트남 아가씨도 결국 그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대. 자살인 건지 실족사인 건지 뭐 알 수가 있나. 시골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 폐악스런 할미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몇 년이 지나 만조 아저씨도 그 좋아하는 산으로 꽁 잡으러 간다고 갔다가 바위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의 가족이 모두 사라지고 만 거지.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외할머니가 한 말이 나는 너무 무서웠어. 죽은 베트남 아가씨가 죽기 전에 그랬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할매보다 만조 아저씨가 더 증오스럽다고. 자기가 먼저 죽게 되면 절대로 편하게 죽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사냥하면서 죽었던 수많은 들짐승들한테 파먹히고 뜯어먹혀서 온전하게 죽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다 믿다면서 복수할 거라고. 그래서 만조 아저씨 장례식장 분위기가 그렇게 어두웠나 싶더라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만조가 죽은 지 8일 정도 지나서 발견되니 시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 오소리한테 물어뜯긴 것 같고 들쥐한테도 물어뜯긴 것 같고 이러시더라. 이게 과연 억울하게 살다간 베트남 아가씨가 한을 품어서 그렇게 된 건지 만조 아저씨한테 일어난 우연한 사고인 건지는 알 수 없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군대의 살인사건. 어느 부대였는지는 밝히지 않을 거야. 뭐가 좋다고 살인사건 난 부대를 밝히겠냐. 2009년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토요일 오전 시간, 짬 안 되는 애들은 종교활동 가고 빠질 대로 빠진 병장이었던 나. 동기 새끼랑 그 당시 중대에서 유행하던 팽이라는 카드 게임 하다가 서로 멱살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10시 반쯤 종교활동이 끝나고 얘들이 슬슬 복귀하고 지들도 끼워달라고 징징대고 창밖에서는 연병장에서 일대대 새끼들이 욕짓거리 퍼부으며 축구하는 소리가 들려오던 평범하고 평화로운 주말이었어. 몇 시간 뒤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오후 1시경 밥 먹기 싫어서 PX에서 냉동 돌리고 있는데 일대대 동기놈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번에 들어온 좀 정신 이상한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이젠 자해까지 하나 보더라고. 무슨 소린지 궁금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캐 물어보니까 아까 축구하면서 봤더니 그 이등병 새끼 활동복이 존나 더럽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대. 그 당시 이등병들이 입단 활동복은 회색이었지만 개인 전역한 병장한테 받은 주황색 활동복이었거든. 여튼 활동복이 너무 더럽길래 뭐지 이 새끼 하면서 좀 빨아 입으라고 갈구면서 잘 보니까 그게 튀었다는겨. 그래서 축구하면서 어디 다친 거 아니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 새끼가 이러더래. 안 다쳤습니다. 제 피 아닙니다. 일대대 동기놈은 고문관 새끼 상대하기도 싫고 해서 아 그래 그럼 니 알아서 하라 하고 PX에 냉동 돌리러 왔다가 날 만난 거지. 낄낄대면서 그 새끼는 미친놈 생리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PX를 나왔는데 헌병대 차량이 미친 속도로 막사 쪽으로 달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 아마 시간이 1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난다. 생활관에 올라와 보니 짬 있는 새끼 없는 새끼 할 것 없이 다 모여있더라고. 막내는 이동병력 찾아서 생활관 복귀하시라고 사방팔방 뛰면서 전파 중이고 영내 방송으로 계속 생활관 대기하라고 나오고 있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는데 갑자기 간부들이 생활관을 돌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헌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제출해달라고. 한 1시간쯤 우당탕 쿠당탕 거리고 그 이후는 기분 나쁠 정도로 정적만 이어졌어. 근무 나가는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 이동 통제가 하루 종일 이어졌지. 그리고 나서 A 간부의 딸이 칼에 찔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석식무렵에서였어. 범인이 즉시 잡혔다는 것과 그 범인이란 놈이 일대대 이등병 그 새끼였다는 건 역시. 그 미친 새끼는 종교활동이 끝난 후 인원이 다 빠져나간 교회에서 혼자 놀고 있던 A 간부의 7살짜리 애를 칼로 찍어 죽였던 거야. 찔러 죽인 게 아냐. 찍어 죽인 거야. 특히 목 주위를. 그리고 그 피 같은 옷을 입은 채 태연하게 중대원들이랑 축구를 했던 거야. 그 이후로 주말이 어찌 지나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 다만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건 계속된 생활관 대기에도 불평하는 병사는 없었던 것과 종종 간부가 와서 헌혈증 더 없냐고 물어보고 가끔은 헌병대가 와서 상투적인 질문 몇 개 던지고 갔던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끔찍하게 조용했던 주말이 끝나고 일과는 평소처럼 이어졌어. 일대대를 제외한 모든 연대원들은 평소처럼 훈련도 하고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또 3, 4일이 지나갔지. 그렇게 기분 나쁠 정도로 평범하고 찝찝한 일상이 이어졌지. 며칠 후 찔렸다는 간부의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병사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중대별로 부조금을 모아 간부들에게 제출했지. A 간부에게 전해달라면서.
그리고 또 며칠 후 우리 중대가 연병장에서 한참 차렵포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연병장 뒤편의 병사식당에서는 헌병대 주도하에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참이었어. 중대원들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훈련을 건건건성하면서 흘끗거리며 그 장면을 훔쳐보기 바빴지. 그리고 현장 검증의 자리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A 간부도 참여 중이었지. 간부, 병사가 모두 빠지고 아이들만 남는 시간을 체크하고 흉기로 사용할 칼을 보관한 곳과 그 보관대에 열쇠를 두는 곳을 확인하고 취사병들이 막사로 복귀하는 그 과정. 결국 A 간부는 현장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어. 사람이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는 표현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표현이야. A 간부는 소리내서 울면서 말로 변하지도 않는 고함을 외쳐댔지. 날뛰기 시작한 A 간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헌병대들이 달려들었어. 난 그 광경을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었고 훈련을 접기로 결정했지. 한참 이른 시간이지만 훈련을 접고 막사로 복귀했지만 중대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 그걸로 끝이었어. 다시 훈련과 작업의 반복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지. A 간부는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일을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국방부 시계는 잘도 지나가더구만. 몇 달 후 전역하기 직전에서야 일대대 동기한테서 그 미친 이등병 새끼가 왜 그딴 개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들을 수 있었지. 그 어린 여자아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이유가 뭐였는지 아냐? 자기는 군대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게 웃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너무 밉고 증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더라. 자신보다 한참 어린 데다 피지도 못한 철없는 아이를 죽이는데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 없었나 봐. 다시 생각하니 또 속이 거북해지네. 제일 족같은 건 이게 진짜 괴담 따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이라는 거지. 차라리 지어낸 괴담이었으면 좋았을걸. 군대는 온갖 미친 놈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는 게 참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제사. 내 기억이 맞으면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한다. 그 선생님은 50대 후반쯤의 할머니였고 담당 과목은 도덕이었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이야기는 전혀 하시지 않으셨고 수업 중에 딴청을 피우는 놈들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혼내시는 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다. 그날은 초여름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천둥번개가 치던 날이었다. 그런 날은 의뢰 수업하러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 졸랐고 선생님들은 이 요구를 무시하면 남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을 1도 안 할 거리는 걸 알기에 또는 자기들도 지루했었는지 무서운 이야기나 지인들이 겪었다고 미라는 무서운 썰들을 풀어놓으셨다. 점심시간 다음 5교시의 도덕 수업이었고 그 할머니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모두는 허튼 소리하면 이 한 시간이 피곤해질 걸 알기에 조용히 침묵을 유지할 때 꼭 눈치 없는 놈 하나가 큰 목소리로 선생님 비도 오는데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였다. 교탁 바로 앞자리였던 나는 이제 혼나겠군 생각했는데 웬걸 선생님은 조용히 우리들을 주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을까 우리 모두는 크게네 하였고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선생님네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설날이 지나고 따로 제사를 하나 지냈다고 한다. 근데 이 제사가 조금 특이한 게 고무신 운동화 군화 등 각종 신발을 음식들과 함께 상에 펼쳐놓고 선생님의 아버지 혼자서만 다락방에서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사를 지낼 때 몰래 올라가다가 크게 혼이 난 후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 때 다락방 근처에도 가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대입수험을 끝내고 가족들과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은 머리도 커져서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참아온 궁금증 때문이었는지 선생님 아버지한테 그 이상한 제사를 왜 하시느냐고 여쭈어봤고 선생님 아버지는 술을 한두 잔 마시다가 얘기하셨다고 한다. 선생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징집되셔서 휴전 때까지 군에 복무하셨다고 하셨다.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인청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시다가 중공군의 기습으로 선생님 아버지가 속한 부대가 거진 와해되다시피 했고 선생님 아버지 포함 11명의 부대원들만이 산길을 타고 나무로 걸어 내려오실 때였다고 한다. 워낙 급작스럽게 공격받고 부대가 와해되면서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탄이면 먹을 거면 정말 부족했다고 하셨다.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가며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 명 한 명이 쓰러졌었는데 그렇게 한 명씩 쓰러질 때마다
죽은 병사의 군화를 벗겨내어 군화 윗부분 말랑한 가죽 부분을 잘라내어 물에 삶아 먹으면서 내려왔다고 하셨다. 그렇게 국군을 만날 때까지 말이다. 결국 국군을 만난들 때는 고작 3명만 살아남았다고 하신다. 그렇게 무사히 전역하시고 결혼도 하고 선생님도 출산하시고 평범하게 살고 계실 때 어느 날부터인가 꿈을 하나 꾸셨다고 하셨다. 가지 후퇴할 때 죽어나간 7명의 부하들이 차례차례 꿈속에서 나타나 맨발로 엉엉 울면서 말이다. 선생님 아버지는 부하들이 죽고 자기가 살았다는 죄책감에 울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우리 집에 가서 따스한 밥 한 끼 하자 하니 부하들이 한결같이 저는 죽어 저승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발이 없어 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하며 엉엉 울다고 해. 잠에서 깬 아버지는 신발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설 다음날 신발과 함께 제사를 지내셨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죽고 없어도 너희들이 그 제사를 이어가달라고 부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대.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계셨고 임종 직전 병원에 모인 가족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부하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있는 거를 봤으니 제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다음날 그렇게 떠나가셨다고 하셨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지름길. 지난번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릴 적 여름에 동생이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들 그러듯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시더랍니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은 하도 시골이라 가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고요.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만 말씀하셔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새벽 1시쯤 될 무렵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몹시 땡겼다네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포켓몬 이야기를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형,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건 사람은 누구지? 순간 할머니가 엄포를 놓던 게 떠오르더랍니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친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집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쳇.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네요. 다음날 할머니께는 밤새 읍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 집에 돌아가려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지름길이라 말했던 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천길낭떠러지였으니까요.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친구는 아직까지도 시골에 내려갈 때면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노라며 소스라쳤습니다.